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뇌전증 진단검사의 이해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뇌전증을 뭔 줄을 알아야 되니까 발작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걸 시저라고 하는데 저 신경세포의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이상 흥분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발작은 어떤 특별한 원인인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작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경우는 전해질 불균형이나 산염기 이상이나 요독증이나 알코올 금단 현상, 아니면 심한 수면 박탈 상태들도 발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인 인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비유발 발작은 이러한 특별한 원인 인자가 없는 경우에도 신경세포에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흥분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발 발작이 있다면은 이거는 다른 원인이 아니라 바로 이제 뇌신경의 정기적인 현상에 이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뇌전증 발작이라고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다른 유발 요인이 없이 적어도 두 번의 이제 비유발 발작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뇌전증을 진단하는 중요한 도구인 뇌파를 통해서 뇌전증 증후군으로 특정 증후군으로 진단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는 발작을 뇌전증 발작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고 요게 이제 관심 대상입니다. 그래서 뇌신경에 정기적인 이상이 있는 증상이라고 해서 이제 뇌전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되게 이제 유명한 그림이고 맨날 보여드리는 건데, 실제로 이제 경련을 했을 때, 시절을 했을 때, 이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 뇌전증 타입으로, 구분을 좀 할 수가 있게 되고,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뇌전증 증후군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가 왜 뇌전증을 앓게 됐을까에서 이제 이런 원인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 원인 분석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 자체들이 음, 그런 원인 분석을 하는 그런 검사들이 이제 뇌전증을 진단하는 그런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에 이상이 있다, 감염, 유전성, 대사성, 면역성, 아니 이게 아니고 다른 원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뇌전증 자체는 그 뇌의 정기적인 증상이 이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뇌 전체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뇌전증 자체를 진단한다기보다는 뇌전증으로 인한 어떤 동반 증상이라든지 발달 상태를 진단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반 증상들을 음,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검사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들을 간단히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뇌전증 진단을 위해 진행하는 주요 검사들은 되게 많은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뇌전증 파형이 어디 숨어 있는가, 그리고 이 아이의 이상 행동이 진짜 경련인가를 검사하는 이제 뇌파 검사죠. 뇌파 검사, 그다음에 비디오 뇌파 검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뇌 모양에 어떤 잘못된 흉터는 없는가, 혹은 뇌 혈관에 이상은 없는가 구조를 알기 위한 거죠. 그래서 MRI와 MRA, 그러니까 MRA가 이제 엔지오그래피라고 해서 혈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세포가 또 일을 잘 하는가, 그 뇌세포의 어떤 혈류는 괜찮은가라는 검사를 하는 게 이제 펫 검사와 스펙트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을 진행을 할 때 어느 쪽 방구가 메인 반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와다 검사라든지 펑셔널 MRI, 기능 MRI라고 하는 fMRI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만들어질 때 어떤 이제 그 지도, 그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유전자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뇌전증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오타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뇌전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뇌전증 자체를 진단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뇌전증을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경련만 없애고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뇌전증으로 인한 동반 증상을 진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아이의 뇌 발달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신경인지 발달 검사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제 뇌파는 막 30분짜리 보통 1시간 많이 찍고요. 그다음에 뭐 상황에 따라서는 24시간 혹은 그 이상 찍기도 합니다. 요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고 뇌신경들이 방출하는 정기적 신호의 이상을 확인하는 검사로서 뇌전증의 확진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뇌 구조를 보는 거는 이제 뭐 CT는 아주 큰 이상만 뭐 뇌가 뭐 뼈가 부러졌다든지 뭐 혈액이 찼다든지 이런 아주 큰 이상을 빨리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MRI를 찍으면은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필요하면은 뇌혈관 검사 그리고 때에 따라서 펫 검사나 스펙트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전자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 검사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뭐 크게 보는 핵형 검사라든지 뭐 마이크로 어레이 검사라든지 그리고 더 깊숙하게 보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인지 발달 검사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어느 하나의 검사가 그 환자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전증을 진단을 하다 보면은 어느 한 검사가 이 부분을 말해주긴 하지만 다른 부분은 잘 못 알려주기도 하고 다른 검사는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진단을 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잡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하나씩 퍼즐을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범인 잡는 탐정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파 검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파 검사는 뇌전증 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죠. 근데 제가 이제 환자를 이제 보다 보면서 질문을 받는 게 있어서 좀 놀랐는데 뇌파 검사하다가 이제 감전되지는 않냐 이런 얘기를 좀 종종 들었어 가지고 되게 이제 참신했었었는데 그건 이제 뇌파는 전기를 머릿속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고 뇌 소리를 듣는 어떤 마이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수백억 개의 신경세포가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연주하는 어떤 오케스트라라고 할 수가 있죠. 정상 뇌파는 그 지휘자의 지혜에 맞춰서 악기들이 이제 조화롭게 연주되는 상태인 거고 발작파는 갑자기 이제 꽹과리나 막 북 같은 게 끼어들어가지고 불협화음을 내서 이제 망치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피로 전기를 흘려보내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이의 뇌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한 신호를 수천 배나 그 수만 배 같은 걸 증폭을 해서 왜냐하면 이제 뇌에서 나오는 이제 신호는 두피나 이제 뼈를 뚫으면서 굉장히 감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증폭해서 기록할 뿐이니까 통증이나 위험 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아주 뭐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감쇄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전자기력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자기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장을 측정을 해서 이런 감쇄 같은 거를 근본적으로 이제 그 극복해내는 그런 뇌자기 검사 같은 것도 있다고 이제 들었는데 제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검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1시간 이내로 찍고 그중에서 이제 자는 거하고 깨는 거하고 다 찍으면은 이제 슬립 스테이지 2까지 충분히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단 가치가 이제 높은데 때에 따라서는 24시간 혹은 그 이상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뇌파는 애들의 뇌는 계속 지금도 뭐 지금 하루 종일 계속 이제 뇌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길게 찍으면 찍을수록 여러 번 찍으면 찍을수록 진단의 정확도가 상승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가지고 진단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정 행동이 또 경련인지 아닌지 되게 애매할 때는 비디오로 뇌파를 찍어서 우리가 이제 방에 그 보호자하고 아이하고 두고 같이 생활을 하게 하면서 아이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록하면서 진단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뇌전증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확한 검사를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뇌는 한번 이제 잘라내면 이제 안 붙고 재생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미세하게 잘 잘라야 되죠. 그래서 뇌 표면에다가 직접 뇌파 검사를 해서 이러한 그 두피나 뼈에서 감쇄되는 것들을 미세하게 잡아내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수면제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왜냐면 그러면은 뇌파의 배경파가 조금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 자연 수면을 유도한 상태에서 깨끗한 뇌파를 찍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1시간 내로 찍어서 진단이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환자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있을 때 뇌전증의 어디가 범인인가를 알기 위해서 뭐 과호흡을 하거나 광자극을 하거나 수면 바탈하거나 약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가서 누가 어디서 범인이냐 이런 거를 알아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뇌파 검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비디오 뇌파는 굉장히 강력한 진단적 가치를 지닌 뇌파 검사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검사기도 하고 많이 배웠죠. 요거를 스승님한테. 그리고 짧은 뇌파로 진단이 불가능할 때 찍고 약물 치료에도 발작이 잡히지 않아서 수술을 고려할 때 이제 오랫동안 찍고 그리고 이게 뇌전증인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틱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그런 발작인지 헷갈릴 때 요거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게 있을 때 뇌전증 타형이 안 나오면 요거는 뇌전증이라고 좀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게 진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비디오 뇌파 도중에 다양한 유발 검사들을 시행하면서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푸시 버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누르는 거 이상한 증상이 보일 때 이제 어머님이나 이제 환자들이 버튼을 누르면은 그 순간이 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만 보는 거 아니고요. 잘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아주 여러 번 자세히 보게 되죠. 왜냐하면 보호자한테 그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비디오 네파실에서 이제 부모님과 1박 2일 혹은 그 이상 집에 있는 것처럼 지내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비디오 네파의 검사 질이 굉장히 높으면서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이거 하면은 이제 무조건 이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오늘 교수님이 조금 서운하게 했다, 짜증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버튼을 막 누르면은 이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덕하는 교수님이 집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매우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보니까 이제 적절하게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이제 세팅된 비디오 뇌파실입니다. 원래 없었었는데 한 3년 전부터 생겨가지고 그냥 신촌 세브란스에서 교수님이 세팅하신 거를 이제 그대로 해가지고 했고요. 이렇게 이게 넓은 방에 보호자가 쉴 수 있는 이 침대도 되거든요. 이런 것도 되고 뭐 다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뇌파가 나오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텔레비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건 뇌파 검사하는 데고 바로 뒤에는 이제 이제 모니터링실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펴지면은 보호자 잘 수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안에 한 개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하게 있다가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뇌파를 보면 그때 우리가 발작파를 어 그 경련파를 잡는 검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소아신경을 하는 입장에서는 배경파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냥 배경파가 무엇이냐? 그 배경파를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 배경파가 그 나이에 맞는 그 정상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은 아예 뇌의 전체적인 발달 상태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요 갈매기가 경련파예요. 갈매기가 경련파고 똑같은 갈매기인데 주변에 있는 배경이 엄청 다르잖아요. 하나는 되게 평화로운 바다고 하나는 막 폭풍우가 치는 바다죠. 그러면은 이게 같은 비슷한 어떤 경련파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 환자인데 뭐, 이 수분 환자는 이제 있잖아. 진단은 예전에 이제 양성 롤란딩 뇌전증이라고 했었던 환자입니다. 이름이 지금 바뀌었거든요. 이제
바뀌었고, 그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배경판은 괜찮은 겁니다. 예, 괜찮은 건데, 요렇게 이제 오른쪽, 오른쪽에 그 센터 템포럴 스파이크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경련파가 물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배경파가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을 안 쓰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잘 지내고 있고요. 비슷한 위치긴 한데 이 환자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배드리든 환자고 경련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환자인데 보면은 요거랑 비슷한 부분에서 경련파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경련파는. 그런데 배경이 뭔가 파도가 엄청 심하죠. 이게 배경파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쪽 파형에서. 그래서 이제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다 아주 좋지 않은 파형이 나타나고 이거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 Generalized Paroxysmal Fast Activity라는 그 GPFA라는 경련파가 나오면서 이제 레녹스 가스토주군처럼 경련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파는 별로 좋지 않고 이런 뇌파는 그래도 위치가 약을 쓰지 않아도 될 거고 좀 보자. 배경파가 괜찮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영화 연축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영화 연축인데 이제 이름이 또 바뀌었죠. 그래서 ISS로 바뀌었는데 영화 연축이라고 보통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연축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연축파인데, 음, 되게 이제 이 파형 자체도 굉장히 안 좋긴 하지만 굉장히 진단적 가치가 있지만 배경파도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좀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8세 여자 환자인데 그 결심발작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소발작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경련파고요, 이거는. 경련파가 되게 좀 무시무시하게 생기긴 했는데 요 뒤에는 이 배경파인데 배경파가 정상이에요. 아예 발달은 정상입니다. 경련만 하는 거죠. 무시무시하게 생겼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예후가 좋습니다. 이 환자는 지금 완치가 됐습니다. 지금 약 다 끊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뇌파 검사, 이게 뇌에 있는 여러 그 정기적인 현상들을 수집해가지고 어떤 특징적인 파형이나 배경파 같은 걸 보면서 진단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검사. 실제로 제가 이제 교수님께 배울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배웠던 그런 검사가 이제 뇌파 검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뇌 영상 검사 이제 MRI인데요. MRI는 구조를 보는 거죠. 이게 구조를 보는 거고 이게 이제 뭐 뇌파를 너무 이제 잘 보고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MRI를 예측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가지고 MRI를 좀 같이 좀 보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피질 이형성 증이라 그래서 그냥 포컬 콜티컬 디스플라지아라는 건데 여기 이제 하얗게 된 부분이 여기가 이제 저기 뇌전증의 포커스 이제 여기가 범인인 거죠. 범인인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결절성 경화증이라고 하거든요. 튜버러스 스클레로시스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거기 이 튜버입니다. 하나가 다 결절이에요. 결절. 요거 이렇게 되는 게 되게 많죠. 이것도 결절이고 여기도 결절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액티브합니다. 여기서 아주 좋지 않은 파형이 있어서 경련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MRI에서 구조를 확인하고 그거를 뇌파 검사와 이제 그 코릴레이션 맞춰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혈관이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야모야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혈관에 이제 이상이 있어서 그쪽 부위에 좀 뇌가 타격이 있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MRA 검사에서 이제 이상 소견이 있죠. 이거는 정상이거든요. 이건 정상 소견인데 이런 검사도 있고 그다음에 펫 검사는 뭐냐면 이제 그냥 펫도 여러 가지가 있는지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건 FDG 펫 검사라 그래가지고
그 뇌에 어떤 활성이 있어요. 어떤 활성이 있는데 그거를 그 뇌에 이제 뇌에서 활성이 많으면 글루코즈, 그러니까 포도당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런 방사선 동위원소 붙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나오는 양성자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뻘겋게 된 게 그만큼 이제 그 포도당을 많이 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거기가 포도당을 많이 쓰게 되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그 부분이 포도당이 없다 그러면은 둘 다 에필lep틱 포커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거 이거는 참고로 정상입니다. 정상으로 이제 시메트릭 양쪽이 대칭적이죠. 대칭적으로 하는 이런 검사들도 수술 전에 아주 중요한 검사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스펙트도 이것도 이제 수술할 때 뇌전증 수술할 때 하는 검사인데 이거는 이제 발작하기 전에 찍는 그런 베이스라인 스펙트하고, 그다음에 그 발작할 때, 1분 안쪽으로 해서, 하는 이제 스펙트를 동시에 찍어서 그 두 개를 빼거든요. 그 차감을 해가지고, 이제 한 시스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어, 발작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혈류가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작 간기와 그다음에 발작기의 그 차이를 보면은 에필lep틱 포커스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제 상대적으로 혈류가 많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법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어디가 에필lep틱 포커스인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것도 역시 수술할 때 하는 검사인데 수술이 사실 이제 검사를 많이 하게 되죠. 되게 한 번 자르면 이제 안 붙으니까. 그래서 이제 와다나 이제 fMRI라는 검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뇌의 특정 기능, 특히 이제 기억과 언어,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두 개가 있는 게 이제 우성방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와다 검사하고 fMRI 이렇게 있는데 와다 검사는 뭐냐면 약물 유발 뇌검사고 이게 이거는 와다라는 분께서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경동맥으로 그 어떤 약물을 어 투여를 합니다. 그 약물을 투여를 해가지고 한쪽 뇌를 재우는 거예요.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임상 심리사 선생님하고 이제 뇌파 기사 선생님하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빠른 시간 안에 언어 검사와 기억 검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영상의학과 교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혈관을 좀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무바비탈이라는 그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되게 반감기가 짧아가지고 그거 빨리 뇌를 재운 다음에 한 몇 분 동안에 그 검사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주방구가 어디인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방구를 만약에 재웠으면 거기 점수가 확 떨어지겠죠. 근데 주방구가 아닌 데를 재워놓으면은 주방구는 멀쩡하니까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주된 그러니까 헤미스피어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혈관 조영술, 뇌파 검사, 언어 검사, 기억 검사를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관과 담당하는 기억과 언어 기능. 이걸 왜 하냐면은 그쪽을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건 뭐냐, 펑셔널 서저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fMRI는 뭐냐면 실시간으로 뇌의 활동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약간 협조가 돼야 되거든요. 협조가 좀 돼야 돼서 아마 6살, 5살 이상은 좀 돼야 되는데, 뭐, MRI를 찍으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시킵니다. 팔다리를 들어봐라, 뭘 봐라, 나비 같은 거 뭐 보여주고 이러면은 눈이 실제로 봤을 때 반응을 하면은 만약에 보이는 게 반응을 하면은, 이제 어, 후두엽의 오시피탈 로브에 이제 반응을 하는데 어디 부분이 더 이제 우성적으로 반응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있고 말을 해보라 그러면은 이제 브로카 에어리어라고 해서 말을 직접 하는 그런 그 모터 펑션이 갖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정확하게 좀 거기가 실시간으로 음 이게 이제 시각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이제 왜 하냐면은 거기를 이제 안 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수술을 함에 있어서
에필lep틱 포커스가 만약에 거의 겹치게 되면은 그러한 그런 부분을 안 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검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검사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요즘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발전하고 있고요. 근데 유전자 검사가 엄청 많아서 실제로 이제 점점 소아신경과 의사가 오더를 내지는 않고 유전자 파트 교수님이 이제 가서 유전 상담을 한 다음에 필요한 검사를 이제 내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그림을 왜 가져왔냐면 우리가 이제 어, 환자의 전체 유전자가 숲이라고 한다면 그 숲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는 검사가 있고 그러면 숨 딱 드론으로 딱 봤을 때 딱 봐도 이제 여기가 푹 파였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가 하면 조금 자세히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를 이제 보는 그런 검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파리 한 개가 잘못됐나 이런 거를 보는 검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핵형 검사, 우리가 이제 46개 XY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유전자를 아주 거시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걸로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어레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발달 지원 환자들한테 많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그런 검사긴 한데, 요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형 검사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겁니다. 어떠한 유전자의 중복이라든지 결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보는 거죠. 그것보다 더 들어가서 어떤 유전자의 뭐 누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하나가 어떤 블록 하나가 잘못돼서 쭉 잘못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우리가 NGS라고 해서 이제 뉴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뉴 제너레이션이라는 거가 벌써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NGS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진 패널 아니면은 그 홀 엑섬 시퀀싱 그다음에 홀 지놈 시퀀싱 이렇게 우리가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진 패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뇌전증 환자들을 위한 검사다. 그러면 뇌전증 환자의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로 뇌전증 환자들한테 많이 발견되는 유전자만 모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0개, 200개다. 뭐 그러면 검사하는 거죠. 근데 사실 딱 들어봐도 진 패널을 하면은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놓칠 수도 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각의 진 패널에 더 많은 유전자들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 홀 엑솜 시퀀싱으로 가고 있어요. 홀 엑솜은 우리의 유전자가 엑솜과 인트론으로 되어 있는데 엑솜만 검사 다 하는 겁니다. 그냥. 예. 근데 인트론이 훨씬 더 볼륨이 크긴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인트론이 유전 정보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트론도 굉장히 중요한 유전 정보가 많이 담고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 다 검사하는 게 홀 지놈 시퀀싱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 아직 현실적으로는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리고 판독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홀 엑섬 시퀀싱을 좀 많이 하고 어요 지금. 근데 유전자 검사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제 싸지고 더 빨라지고 그러겠죠.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유전병이라기보다는 유전자 변이 질환이라는 거고, 예전에 교과서에 이디오패스, 그러니까 특발성이라고 했었던 환자의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예, 7, 80%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원인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체 설계도는 DNA, 그러니까 30억 개 글자로 된 설계도에서 하나의 오타를 찾는 과정이죠.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그냥 기본 검사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아기에 뇌전증 경련을 해서 뇌전증으로 이제 진단이 될수록 아무래도 이제 그게 강력한 유전자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유전자 변이 발견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이아그노스틱 일드가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거는 혈액 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로 합니다. 그 중증 소아뇌전증 유전자의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유전된 것이 아닙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런 어떤 그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드노보 패소제닉 베이런트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생, 새롭게 생겼다. 엄마하고 아빠한테 없다. 신생으로 생긴 그런 병적 변이다. 요새 돌연변이란 말을 이렇게 잘 안 쓰긴 하거든요. 근데 뭐 쓰긴 쓰는데, 패소제닉 베리언트라는 말을 씁니다. 베리언트, 변하는 건데 그게 실제로 환자한테 패소제닉하냐, 병적인 것이냐,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세포 분열줄 DNA 복제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으로서 우연한 것이고 불가항력인 것이고 그냥 신의 뜻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 유전자 진단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빨라지므로 처음엔 이게 진단이 안 되었어도 몇 년 뒤에 재검하면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 진단이 되면은 거기에 맞게끔 맞춤 치료로 가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가져왔는데 뭐냐면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은 그 돌연변이, 뮤테이션 이런 거는 어감도 조금 그렇고 너무 퉁치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누구나 다 유전자의 변이가 있습니다. 베리언트가 있는데 그것이 비나인이냐 아니면 패소제닉이냐. 근데 그 패소제닉이 굉장히 강하냐 뭐 이렇게 단계가 나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패소제닉 베리언트, 베리 스트롱 패소제닉 베리언트면 바로 진단이 가능하고 조금 이제 근거 수준이 좀 낮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또 검사들과 그다음에 검사들을 맞추고 또 부모 검사도 하고 또 추가 검사도 하고 뭐 효소 펑셔널 테스트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이제 하는 거죠. 예. 이러한 개념이 있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신경 인지 기능 검사는 뇌전증을 진단하는 검사라기보다는 뇌전증과 연관된 동반 질환과 그 아이의 발달 상태를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발작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인지 기능 장애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개입을 해서 없애야 되고 만약에 치료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 치료의 방법을 조금 달리 해야 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련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은 아이들의 최대한 정상 발달을 견인시키는 것이 이제 뇌전증 치료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말한 검사들만큼 중요한 검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환자의 병력 청취입니다. 히스토리 테이킹. 지금까지의 그 여러 가지 검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의사나 의료진의 가장 중요한 것인 환자의 병력 청취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무리 검사를 많이 해도 막다른 골목에 막히는 경우가 꼭 생깁니다. 예, 모든 검사들과 함께 퍼즐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검사이고요. 이거를 잘하면 뭐 교수님 같은 그런 명의들은 분께서는 병력 청취만 가지고도 뇌파와 MRI와 유전자 검사를 모두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고요. 어,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시대가 이제 그렇게 가지는 않고 계속 이제 학문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사들이 환자의 경련하는 그 병력,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런 삶,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설명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어딘가 좀 막힙니다. 그러면 스승님께서 항상 그러셨죠. 히스토리 다시 한번 얘기해봐.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그러면은 진단이 좀 돼 있는 거고는 로컬라이제이션 어디가 범위인지 나오는 경우가 딱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실제로 저도 그랬었었고요. 막히면 장비 탓하지 말고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환자의 말이나 보호자의 말 상황을 주의 깊게 듣고 상황을 재구성해서 재현해서 진단에 도달해야 되고 이거에 맞게끔 필요한 검사들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죠. 병력 통치는 아무리 검사가 뭐 좋고 그래도 앞으로 진단뿐만 아니라 진단이 되고 나서 앞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그 긴 여정 속에서도 병력 통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경련을 처음에 환자가 시작한 그 당시에는 의사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환자나 보호자 말을 굉장히 잘 듣고 재구성 하나 해야 돼서 다 맞아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교수님 앞에서 병력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 찍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자체도 엄청난 진단적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막 왼쪽 팔만 까딱까딱거린다고 해서 거기만 클로즈업 해가지고 오시는 분이신데 그러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아이를 전체적으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름을 불러서 이제 의식이 있는지 있는 여부도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환자와 보호자는 그냥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저희가 어차피 평생 같이 가야 될 거니까 시간을 들여 교육하고 우리와 머리를 동기화시키고 의료진과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 환자도 그렇고 보호자도 그렇고 엄마 아빠가 제 의료진인 거예요. 그 환자를 위한.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재미있기도 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도 아이를 키우고 치료하는 그런 핵심 의료진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그 자괴감, 미안함,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뇌전증과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이런 검사들 있는데요. 적절하게 하는 게 이제 그 진단이 중요하고 치료도 중요하고 이런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모여서 정확한 진단이 된다. 이 뇌전증은 만성 질환이에요. 만성 질환. 그러니까 만성 질환을 급성으로 보면은 안 되고요. 급성 질환을 만성으로 봐도 안 되는 거죠. 치료도 안 되고 망하는 겁니다, 그냥. 근데 만성 질환은 만성 질환으로 봐야 돼요. 길게 호흡을 길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단한 뭐 그 검사 한 번 해가지고 안 나타나가지고 뭐 아이 뭡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그렇게 퍼즐을 맞춰가야 돼요. 교수님하고. 정확한 진단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경련을 최대한 줄이고 뇌 발달을 극대화시키고 노말 디벨롭먼트. 우리는 한 팀이다.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의료진과 동기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강남 세브란스 병원 식구들이고요. 저희 스승님이기도 하고 저희 김은동 교수님의 또 제자이기도 한 이영목 교수님 그리고 저희 이제 팀 이렇게 교수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